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악연을 끊어냈지만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보니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여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결국 제 한계를 시험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 지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 눈물 콧물 다 빼놓고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악몽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살면서 남편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정말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시모와 함께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동안 시모와 남편이 신경을 많이 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모가 평생 동안 시부 옆에서만 지내시다가 추운 겨울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서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시부를 보내드려야만 했었죠. 그래도 시댁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시던 분이셨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시니 시모는 모든 걸 상의 한마디 없이 일을 진행하셨어요. 시부의 재산이 시모에게 넘어가게 된 시점부터 돈도 흥청망청 사용하셨고 결국 재산을 엄한 곳에 탈탈 털어 넣어주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시부가 세상을 떠나신 지 5년 만에 시모는 가지고 계신 집과 재산 전부를 주식에 투자를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누구는 억 단위를 벌었고 누구는 1,000만 원대의 돈을 만지셨다는 말에 혹하셔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보시려고 했다가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이미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남편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부탁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저 몰래 노름을 했다가 상당히 큰 돈을 물려서 빚을 갚는데 등골이 빠질 정도인데 시모는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셔서 사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더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시모와 남편은 병원에 계신 저희 엄마한테 신경을 많이 써줬고 최대한 제 심기를 건들지 않게 하려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듣게 되신 엄마는 항상 모든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길 원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최대한 마음 편히 계시도록 해드리고 싶어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털어놓지 않았었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건강 상태는 안 좋아지면서 눈을 감고 계시는 일이 많아지셨는데 그런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시모와 남편이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너무 놀라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복불복이라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암 한 번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 봐봐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도 결국 세상 떠나게 될 날은 비켜갈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거 보면 인생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나중에 후회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우리 사돈 장례 끝나면 해외여행이나 좀 다녀올까? 한 일주일 정도 스위스 여행 다녀오고 싶은데 너희 사돈 세상 떠나면
그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잖아. 그 돈 묵혀놔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세상 떠나면 가져갈 수 있는 돈도 아닌데 좋은 추억 하나라도 만드는 게 좋지. 지금까지 살면서 제주도나 가봤지 해외여행은 단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며느리 덕 좀 볼 수 있겠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다녀와서 다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잖아.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버텨봤자 3일 정도라고 했나? 그럼 장례 끝나고 바로 떠날 수 있게 나는 집에 가서 미리 짐부터 싸놓을 테니까 며느리 너는 옆에서 자리 좀 지켜드려라. 지금 저희 엄마는 생사를 오고 가시는데 어떻게 앞에서 여행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 때문에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이,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건데? 못할 말도 아니잖아. 당신 회사에 출근하는 동안 엄마가 장모님 옆에서 간호해드렸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바라실 수도 있는 거지.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셔서 이참에 장모님 세상 떠나시고 당신한테 모든 재산 다 들어가면 그때 보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우리 엄마가 지금 눈을 감고 계셔도 귀는 열려 있으시다는 거 몰라? 평생 동안 해외여행 단 한 번도 못 가신 게 내 탓이야? 그동안 당신은 뭐 했는데? 악착같이 살아도 모자랄 판에 나 몰래 노름하다가 빚까지 생겨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뻔히 눈으로 봤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님도 남들 말만 믿고 전 재산 털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땡전 한 푼 못 찾고 정부 탕진해 버렸잖아. 내가 왜 모든 걸 다 짊어져야 하는 건데? 혜원이만 아니었어도 당신이랑 진작에 이혼했어. 얘가 지금 시애미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가 일부러 재산 탕진하려고 그런 거니? 나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내 아들도 그래. 괜히 노름을 했겠어? 매달 벌어들이는 돈은 한정적이니까 삶 좀 나아지려고 했던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너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니? 그런 허황된 꿈만 따라가니까 삶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는 거라고요. 당장 오갈 데 없으셔서 저희 집에서 얹혀 사시는데 해외여행을 가신다고요? 그것도 저희 엄마가 세상 떠나시고 들어오는 재산으로요?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버텨왔는데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조만간 저 이 사람이랑 정리할게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혜원이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저번에 노름한 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지금 최선을 다해 빚 갚고 있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알잖아. 그래, 아주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거 아냐. 당신은 잠깐만 여유가 생겨도 또 사고를 치잖아. 빚 다 갚으면 그땐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15년 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항상 똑같았어. 잠깐의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을 터뜨리고 나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붙은 것 마냥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15년 동안 항상 제자리였어. 그리고 오늘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돼서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질려버릴 대로 질려서 조금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내가 오늘 뱉은 말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을 거야. 그래, 알았다. 내가 또 생각 없이 입을 털어서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내 처지에 무슨 해외여행이야? 그냥 조용히 살다 세상 떠날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시모와 남편의 생각 없이 뱉은 말들 때문에 화가 난 저는 너무 흥분을 했는지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 계시는 엄마 옆에서 두 모자에게 막말을 퍼부어 버렸어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곧 작별을 준비하시는 엄마 앞에서 해외여행 얘기하고 있는 시모가 너무 개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걸 또 거들고 있는 남편도 한심해 보였죠. 제가 한바탕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 병실을 급하게 빠져나갔지만 이미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접어버린 상태라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엄마가 3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셨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는지 엄마는 결국 버티지 못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모는 장례 치르는 걸 묵묵히 도와주었고 엄마의 장례 기간 동안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길 원했던 저는 아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괜히 입 한번 열었다가 엄마의 장례를 망치게 될까봐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한바탕 한 뒤 집으로 돌아갔던 터라 시모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장례를 도와주었고 그래도 생각은 있는지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장례가 끝이 난 이후 다음날 몸살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 있었죠. 제 딸 혜원이가 옆에서 저를 살펴주었고 며칠 동안 집에서 꼼짝도 못한 채 누워만 있었는데 남편과 시모는 뭐하고 있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물어봤지만 전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3일 정도가 지나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게 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또다시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 불안하기만 했었죠. 제 딸의 전화도 안 받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이 너무 불편해서 몇 번이고 재차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받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또다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는 말 때문에 숨어 지내는 것 같아 일단 대화 좀 하자며 확인하는 대로 전화를 달라고 문자 한 통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힘든 몸을 이끌며 정리가 되지 않았던 엄마 집에 유품 정리차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는데 집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장례까지 치르는 동안 환기를 시키지 못해 집안 공기가 안 좋아진 줄 알았는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시모와 남편이 대자로 누워 거실에는 수십 개의 술병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자 그제서야 눈을 뜬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직 술이 덜 깼는지 웃어 보이면서 시모를 흔들어 깨웠어요. 왔냐? 네가 여기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도 장례 치르고 많이 힘들었는지 술이 좀 당겨서 아들이랑 치맥 파티 좀 즐겼다. 전날 저녁에 들어온 거야. 오래간만에 아들과 동해바다 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집에 들어가면 네가 또 한 소리 할 것 같아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 아직 술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어제 내 아들이랑 먼저 얘기 좀 했었거든. 내가 지금 집이 없잖니.
그런데 너희 사돈이 세상을 떠나고 이 집이 비어 있으니 앞으로 이곳에서 살면 될 것 같은데. 내 아들도 이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하네. 너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눈치만 보이고 숨 막혀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나 혼자 지내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니. 집이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 하잖니.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소. 당신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따로 나와서 살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제 한 차례 짐 좀 정리했어. 버릴 거 다 버리고 장롱 안에 있던 것들 중 엄마한테 필요 없는 물건 같은 건 내가 다 버렸거든. 아직도 여기저기 리모델링 해야 될 것도 많고 집 정리도 좀 해야 되는데 이왕 온 김에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내가 봤을 때 필요 없어 보이는 건 대충 버리긴 했는데 당신은 내 생각이랑 좀 다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내 허락 없이 우리 엄마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 난리를 쳐놓은 거야? 당신 정말 끝까지 질려버리게 만드는구나. 어떻게 우리 엄마 집에서 술판을 버린 것도 모자라 짐까지 싹 다 버릴 수가 있어? 당장 안 나가?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텐데 우리는 이혼할 거고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잖니.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니?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내 아들이 지금은 일당직 막노동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게 될 테고 그럼 다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거 아니야? 나는 이 집에 살면서 며느리 눈치 안 보면서 살아도 되니까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일도 없잖니?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즐겁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지. 어른한테 대들면 되겠어? 네가 지금 잘 나간다고 고꾸라지지 않으라는 법 없다. 내 아들이 지금 못났다고 대성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 나갈 때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챙겨줘야 된다는 거야. 너희 사돈 봐봐라. 나보다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났잖니.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살아가면 어떻겠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애미야, 안방에 있는 짐 싹 갖다 버려주고 다시 가구 새롭게 들이도록 하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떠난 사돈 물건을 내가 쓰는 건 좀 찝찝해서 말이야. 아들, 내가 제일 큰 방을 쓸 테니까 너는 저쪽에 있는 작은 방 쓰면 될 것 같아.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술 한잔 또 걸쳐야지.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좀 데워와 봐라. 남편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방에서 맥주와 먹다 남은 치킨을 가지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할 말을 잃은 저는 두 사람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맥주 한 캔을 건네주면서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자고 웃고 있었어요.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 버렸고 건네받았던 맥주캔을 따서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 버렸습니다. 두 모자는 놀란 표정으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들고 있던 맥주캔을 빼서 던져 버렸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면서 제 머리채를 쥐어 뜯으셨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너희 사돈 병수발 들어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라고. 그리고 네가 이혼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니? 이 손 놓으시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 이혼하고 남은 인생 숨 좀 쉬면서 살아갈 거라고요. 이런 모습 혜원이한테 보여주느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최선이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희 엄마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는 거 모르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물건 버리신 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너까지 깨. 지금 나를 이겨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내가 얘기했지? 여기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이 집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가거라. 우리 엄마가 나가라잖아. 나는 당신과 절대로 이혼 안 할 거고 혜원이도 앞으로 나랑 살게 될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고. 남편은 시모에게서 저를 떨어뜨려 놓은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현관문을 닫아버린 채 더 이상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와 남편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잠시 뒤 경찰분들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열쇠 수리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집 안에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남편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집안의 물건을 전부 다 태워버릴 거라면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은 집 안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집 주변을 돌고 있었는데 현관문 밑에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작업 중이던 기사님은 바닥에 흐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냄새를 맡으셨는데 그 순간 놀라시면서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가질 수 없으면 전부 다 태워버리겠다면서 휘발유를 집안에 뿌리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지만 이미 시모와 남편도 흥분한 상태라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119를 불렀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 모두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께서 최대한 좋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고 결국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는 순간 현관문 발밑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남편은 자기 말을 무시했다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소방대원분들은 급하게 불길을 잡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셨어요. 생각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이 받아서 그런지 열리지 않았는데
잠시 뒤 2층에까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생각보다 커진 불길에 놀랐는지 안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네 주민분들까지 전부 몰려와 불안에 떨며 불에 휩싸이는 집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달려오신 한 분이 어떻게 된 거냐며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저희 부모님과 오랜 세월 함께 하셨던 분이셨는데 집이 불타는 걸 보고 놀라서 달려오셨던 거였죠.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자 그분은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집이 예전에 도둑이 한번 들어서 창문에 전부 방범창을 설치하는 바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 분들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잠시 뒤 다시 어디론가 가셨던 부모님 지인분께서 누군가를 데려오셨는데 상당히 큰 불도저를 끌고 부모님 집 앞으로 오셨어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밀어버려도 되냐는 말에 일단 사람이 우선인지라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부모님 지인분께선 불도저 기사분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 집 근처에서 건물을 올리기 위해 작업 중이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불도저로 현관문을 밀어버리자 부서지면서 틈이 생겼고 그 안으로 소방대원 분들께서 화재를 진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와 남편이 부축을 받으면서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모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고 부모님 집은 소방대원 분들 도움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는 있었지만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던 터라 집안은 전부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크게 다친 곳 없이 타박상 정도였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정말 뻔뻔하게도 두 모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불길이 치솟아 저희들도 놀란 상태였다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었나요? 저도 술을 하도 먹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요. 당신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둘 다 정말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목숨을 살려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좀 전까지만 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난리를 쳐놓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지금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우리 부모님 집이 전부 다 타버려서 쟤밖에 안 남았다고. 결국 집을 밀어버리게 생겼는데 잘못이 없어? 그럼 이젠 너희 사돈집에서 앞으로 살 수 없는 거니? 아유, 일을 어쩌면 좋아. 좀 낡긴 했었지만 그래도 살만한 집이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 새로 집을 지으면 되지. 그쪽 동네가 조금만 걸어가도 있을 건 다 있어서 살기는 아주 딱 좋던데. 어차피 새로 지을 거면 좀 넓게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한테도 잘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말 무시하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은데 계속 밀어붙이니까 화가 났던 거라고. 그런데 정말 집안에 화재는 왜 난 거야? 아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끊어졌나 봐. 아무래도 좀 더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경찰서에까지 가야 되나요? 너무 뻔뻔했어요.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의 행동에 화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더 웃긴 건 의사는 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자신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최대한 병원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여기저기가 다 아프다면서 최대한 버티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두 모자는 연행이 되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죠. 현재 두 모자는 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죠. 저는 부모님의 집을 전부 철거하고 땅만 처분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 딸과 단둘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이혼까지 할 수는 있었지만 앞으로 제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라 보상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저는 악착같이 전부 받아낼 생각입니다. 최소 5년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와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2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이득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한 그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다시 사회에 나온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제 딸과 함께 이민을 갈까도 생각 중입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고 제 딸과도 엮이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지만 최대한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저에게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시간들 이제야 끝이 났는데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낸 40대 여성입니다. 항상 복수를 꿈꾸며 살았었는데 굳이 제 손을 더럽히지 않고서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벌이 내려진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네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귀한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은 정말 많은 노력 끝에 갖게 된 귀중한 딸이에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시댁에서는 젊은 나이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거진 제 탓으로 많이 말을 하셨어요. 아이고, 벌써 결혼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냐? 내 친구들은 손주들 기저귀 갈고 유치원 데려다 주느라고 정신없는데 나는 정말 아직까지 손주 안아보지도 못했으니 아직도 소식이 없다니? 아이가 안 생기면 병원이라도 가봐야지 뭐 하는 거야? 가서 검사를 받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저번에 산부인과 간다고 한 건 어떻게 됐어? 거기서는 별말 없었어? 무슨 이상이 있다던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던가 임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이런저런 말은 안 해주디? 네, 저도 검사 받았는데 저한테는 이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검사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남편한테 말하니까 검사 받기 싫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런 이상도 없어가지고 남편 쪽 검사를 해야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알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저도 너무 답답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
어머님이 한번 말이라도 해보세요. 얘, 걔한테 말할 게 뭐가 있어? 보나마나 뻔하지? 병원 좀 옮겨보고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때? 남자야, 그곳이 밖에 있으니까 이상이 있어도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지만 여자는 겉으로 보이지가 않으니 문제가 있어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 이건 검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해봐야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 아들도 자기 몸에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봤겠지만 보이는 것도 이상 없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이 난임으로 이미 유명한 병원인데 어디서 검사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저한테 문제가 없다고 했고 남편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한 거였는데 어머님 말씀은 남편에게는 이상 없고 저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세요? 얘는 누가 너한테 문제가 있대? 다시 검사를 해보라는 거지. 솔직히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몸에 뭐 나쁜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는 막말로 애를 떼도 그게 티가 나니? 겉으로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넌 생리통도 심하다고 했으니 자궁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지 뭐. 시모는 당연하게 저에게 이상이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라며 이야기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 대부분 저에게 대놓고 제 탓이라 하진 않았지만 남편보다는 저에게 이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죠. 시댁의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우리 아이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조급했던 남편이 검사를 냈고 결국 남편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댁 식구들의 압박은 줄어들었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렇게 낳게 된 아이가 저희 딸입니다. 아이는 양가 가족들에게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넉넉하지 않는 살림에도 선물도 매번 크게 해 주셨죠. 그렇게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에는 저는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 밤늦게 퇴근하고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쉬는 날이면 자기도 쉬고 싶다면서 하고 싶었던 휴식을 마음껏 즐기기도 했죠.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가 아빠를 많이 낯설어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좀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쉬는 날에는 집에 좀 있어주면 안 되겠어? 아이가 아빠 얼굴도 모르고 낯설어해. 그래도 일주일 중 하루는 우리를 위해서 써주면 안 될까? 당신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하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도 하루 정도는 좀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거 안 바라고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는 건 괜찮지 않아? 아휴, 당신 일 쉬니까 감이 안 와? 그러다가 뒤처져서 승진 못하면 우리 뭐 먹고 살 거야? 작은 기업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승진을 해야지. 언제 잘릴지도 모를 판국에 휴일이라고 해서 집에만 있으면 누가 승진시켜준대? 열심히 일해야 승진도 하고 그만큼 많이 벌어올 거 아니야. 어차피 집에 있어도 육아는 당신 몫인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나중에 아이 크면 이런 거 다 이해할 거야.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쉬는 날까지 밖에 나갔다가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당신 일 때문에 쉬는 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 쉬려고 나가는 게 대부분이잖아.
매번 그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친구들이며 지인들이며 만나서 노는 시간 중에서 조금 쪼개서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달라는 거지. 당신 그럼 나는 언제 쉬어? 당신이랑 집에 있으면 어쨌든 당신 집안일 할 때 나는 애 봐야 되고 쉴 수도 없잖아. 그럼 언제 쉬냐고? 평일 동안 내내 야근하고 지치게 일해서 집에 오면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집에서 내내 편하게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밖에 나가주면 당신도 편할 거 아니야. 지금은 네가 아이가 어리고 그래서 피곤하니까 자꾸만 나한테 시간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좀 더 크고 그러면 네 생각도 지금이랑 같지 않을걸? 아니, 쉬면서 애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돌이잖아. 아이가 더 크고 나면 가족들이랑 지낼 시간도 점점 없어질 텐데 지금 어릴 때 애착을 많이 쌓아놓아야 하지 않겠어? 지금 아이랑 애착도 만들고 친해져야 하는데 당신은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쉬는 날에도 코빼기도 안 보이니 그러는 거지. 아이가 아빠 얼굴을 못 알아보고 어색해하고 피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당신 진짜 쓸데없는 걱정한다. 나중에 돈 잘 벌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아빠 따를 수밖에 없어. 그때 되면 다 알아서 친해질 텐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밖에서 돈 벌어오는 남편한테 무슨 육아까지 하라고 난리냐고.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원래 살림이랑 육아는 아내 몫이야. 남편은 아이를 낳고 나서 더 바쁘게 일을 했어요. 집에는 거의 잠만 자러 들어오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주말만 되면 평일 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푹 쉬게 해주고 싶다면서 친구들과 지인들과 여행을 가버리거나 홀로 호텔을 예약해 느긋하게 주말을 보내고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평일 내내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고 고생을 했으니 주말에는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우리와의 시간은 단 한 시간도 보내지 않게 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남편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승진도 빨리 했어요. 그러면서 월급도 점차 늘어났지만 막상 집에 가져다 주는 생활비는 100만 원 남짓이었죠. 아이가 점점 크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지게 되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했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크면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자 일을 시작하려고 했죠. 전에 하던 일을 하겠다며 시댁과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모두 결사반대를 하면서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를 바랐어요. 저 이번에 수정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저도 일을 시작하려고요. 더 있다가는 나중에 일하기 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나중에도 쭉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린이집에서도 늦게까지 봐줄 수 있다고 하고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번에 사람 구하는지 물어보니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사정 봐가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구 맘대로 우리 귀한 손녀 놔두고 일을 한다는 거냐? 아이가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게 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아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너는 엄마가 된 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네 앞길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이기적인 엄마가 세상 어디 있다고 그래? 아무리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엄마가 봐야 하는 거지. 그래, 그건 엄마 말이 맞아.
아직 아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당신이 무슨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야? 나도 늦게 끝나는 판국에 당신까지 늦게 오면 아이는 하루 종일 밖에서 있어야 하는 거잖아. 아무리 사정을 봐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회사에도 민폐야. 당신은 이런저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일 다닌다고 하는 거야?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보고 아이도 나도 적응 잘하면 풀타임으로 근무하면 되는 거잖아. 거기다가 회사에서도 내 사정 다 알고 있고 그것도 다 봐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번에 회사 어린이집도 운영하기로 해서 다음 해부터는 거기로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근무하면서도 아이 볼 수 있고 좋은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지금부터 일을 하는 건 난 아니라고 본다. 아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손도 많이 갈 텐데 벌써부터 일을 하다니. 그리고 너 그거 회사 다니면서 우리 집 행사는 챙길 수나 있다니?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행사 다 빠질 생각이거들랑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거라. 시집을 온 이상 집안 행사는 챙겨야지. 일 다닌다는 핑계로 빠지는 건 용납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애비가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고 일을 다닌다고 하는 거냐? 그래, 내가 생활비도 주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데. 돈이 부족하면 네가 밖에서 처사 먹는 커피나 음식 같은 걸 좀 아끼지 그래. 너는 왜 맨날 불만이야? 남들은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서 일하라고 하는 남편도 많다는데 난 네 편이 봐주면서까지 생활비도 다 주고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어디서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냐? 애 두고 일하겠다고 할 거면 내가 일 그만둘게. 당신이 지금 내야 할 돈까지 다 책임져서 내고 생활비도 매달 빵빵하게 줄 자신 있으면 시작해. 남편은 자신이 일을 그만두고 애를 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시댁에서는 더욱 난리가 나서 제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하셨죠. 오랜 갈등 끝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폐렴에 입원까지 하게 되자 결국 일을 포기하게 되었고 남편은 생활비를 조금 더 올려주겠다 말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다시 취업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경력 단절이 8년 이상 된 상황이다 보니 다시 취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야, 너는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취업한다고 떵떵거리지 않았어? 그렇게 취업하겠다 난리를 피워놓고선 왜 아이 초등학교 가고 나니까 그 말이 이렇게 쏙 들어가냐? 이제 나가서 돈 벌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지금 나가서 마음껏 하라고. 왜? 이제는 안 되겠어? 그렇지. 집에만 있으면서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 밖에서 나가 고생하면서 돈 벌기는 싫겠지.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8년 동안 경력 없이 아이만 키웠는데 어느 회사에서 어서 오세요 하겠니? 당신 회사면 그러겠어? 그때 나보고 일하라던 회사도 내 편이 엄청 봐줬던 곳이야. 그때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일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당신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나 일 다니려고 이곳저곳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넌 핑계도 좋다. 네가 능력이 있었으면 어디서든지 다 불렀지.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 곳에서도 너를 원하지 않는 거야. 8년이고 10년이고 아무리 쉬었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경력 단절이 되든지 말든지
다 알아서 부른다고. 뭔 핑계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 내가 너 일하지 말라고 협박이라도 했어? 말하는 게 참 웃긴다. 결국 네가 안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선 왜 내 탓하냐? 네가 일을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다녔을 거잖아.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게 좋으니까 안 다녀놓고선 이제 와서 내 핑계 대지 마. 기억도 안 나? 그때 당신 나 일 다니면 자기가 일 그만두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 명의로 있는 빚도 다 내가 갚아야 된다고 했고, 내가 다시 일 시작해서 버는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 그딴 말을 내뱉었던 거야? 솔직히 내가 당신이 싸질러 온 똥을 내가 왜 치워야 해? 그래 놓고선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고. 시댁에서도 아예 절대로 봐줄 수 없다고 하지. 네 월급만큼 당신 채무까지 다 갚으라고 하지.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뭔 일을 하라고 한 거야? 죽인다고 직접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건 거의 죽이겠다 말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참나. 그럼 네가 애도 보고 일도 다니면서 내 빚도 갚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될걸. 자신이 없으니까 안 다닌 거 아니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게 진짜 웃긴다. 하여튼 여자들은 집에서 편하게 놀게 해주면 나중에 딴소리 한다니까. 이래서 내가 회사에 나오는 여자들 보면 그나마 대우해 주는 거다. 걔들은 너희들이랑은 다르니까. 됐고, 얼른 일자리나 구해서 돈이나 벌어. 애 학원 보낸다 어쩐다 하면서 내 돈 뜯지 말고. 남편은 저에게 자연스럽게 막말을 내뱉었죠. 그런 남편에게 분노를 느끼기도 했지만 아이를 보면서 꾹꾹 참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적응도 잘하고 친구 사이에도 인기가 많았어요. 활발하고 밝게 자라는 아이에게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충격을 전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일을 하면서 바쁘다 보니 집에 잘 못 들어오지만 항상 아이를 사랑한다며 말해 주었죠. 남편도 그나마 아이 앞에서는 사이좋은 부부인 척 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사회생활이 빛을 봤던 것인지 어느덧 회사 내에서도 남편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반 사원 때에 비해서는 좀 더 금전적,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생활비도 아까워하기 시작했어요. 점차 이런 정도가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아이 앞에서도 저와 아이를 무시하는 일들이 많았죠. 아휴, 집에만 오면 내가 속이 답답해서 영 오기가 싫어. 집안 꼴이 도대체 이게 뭐야? 좀 깔끔하게 해서 살 수 없어? 집에 온갖 먼지며 쓰레기며 정신없어서 이거 뭐 들어올 기분이라도 나겠니? 그리고 수정이 너 왜 공부는 안 하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부해야지. 당신은 애가 이렇게 탱자탱자 놀기만 하게 둘 거야? 학원이라도 보내던지 아니면 집에서 공부라도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갑자기 왜 안 하던 신경을 다 쓰고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집에 와서 뜬금없이 지적질하는 이유가 뭐야? 집이 그리고 뭐가 더럽다는 건데? 아침부터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에 떨어진 거 하나 없는데 왜 자꾸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냐고? 당신이 그러니까 집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집에만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거나 잘 알고 있겠어? 이래서 바깥 일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야. 멍청해서 뭔 말을 하고 싶지도 않네. 됐어.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그리고 먼지는 예전부터 눈에 보였는데 하도 안 치워서 말하는 거거든? 집에만 있으니 뭐 더러운 게 보이기라도 하겠어?
그리고 당신은 몸이 그게 뭐야? 운동 좀 해. 아줌마처럼 뱃살도 축축 처지고 얼굴 관리는 안 하니? 참나, 당신 웃긴다. 갑자기 외모 지적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 얼굴 관리한다고 하니까 당신이 먼저 돈 아깝게 뭐하러 그런 거 받냐고 했잖아. 그때 엄청 난리 피우면서 결사 반대해놓고서는 갑자기 얼굴 관리는 안 하냐면서 말하는 건 뭐라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당신 수상하네? 뭐가 수상하다는 거야? 솔직히 요즘은 애들이 엄마가 날씬하고 이쁜지 안 이쁜지 다 보고 있어. 수정이가 학교 가서 당신이 데리러 오면 창피해서 당신더러 엄마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좀 관리를 하는 건 어때? 요즘은 본인 나이보다 10살은 적게 보는 게 대부분인데 당신은 매번 나이를 똑같이 먹으니 참. 남편은 언제부턴가 외모 지적이며 집안에 먼지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더럽다면서 집에 오기 싫다는 말을 자주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드디어 미쳤나 싶기도 했지만 뭔가 수상한 낌새가 느껴져 좀 더 지켜보기로 했죠. 역시나 긴 꼬리는 밟히기 마련이더라고요. 우연히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가다가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장 그 앞으로가 따져 물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는 뭐고? 당신 지금까지 바람 피우고 있었어? 그래서 집에만 오면 집안 꼴이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야? 생활비도 요즘 나갈 돈 많다면서 반도체 안 보내면서 당신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아, 여자랑 다니면 다 바람 피우는 거야? 인사나 해. 여기 내 후배야. 회사 직속 후배라서 이것저것 내가 알려주고 있었던 거고.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방구석에서 불륜 드라마나 보고 있으니까 그따위 오해나 하고 있는 거야. 아유, 진짜 내가 쪽팔려서 정말. 선배님, 괜찮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뭐. 안녕하세요. 사모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처음 뵙게 되었네요. 근데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둘이 같이 있어서 오해를 하셨나 본데 저희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같은 대학이라서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편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모님. 아휴, 미안해. 와이프가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몰라. 이해해줘. 당신, 얼른 사과 못해? 아휴, 내가 동네 창피해서 진짜. 그러니까 좀 밖에 다니고 해야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처럼 드라마만 보던 사람들은 남자랑 여자랑 같이 다니면 다 바람 피우는 거라고 생각하니 문제야.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야? 방금까지 당신이랑 여자 팔짱 끼고 있지 않았어? 아무리 내가 사회생활은 안 한다고 치더라도 남녀가 팔짱 끼면서 다니는 건 애인 사이 아니고 뭐야? 지금 날 바보로 보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정말 너랑 뭔 말을 못하겠다. 너같이 덜 떨어진 애랑 뭔 말을 하겠냐? 됐고, 쓸데없는 오해나 하지 말고 집에나 가. 애 끝날 때 다 된 거 아니야? 나는 회사 일 때문에 오늘 늦게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더 말 꺼내지 말고 조용히 집에나 가. 화가 나 씩씩대고 있는 남편은 저를 보면서 괜한 오해를 한다면서 창피하다는 말을 남기고 그 여자랑 가버렸죠. 남편은 절대 아니라면서 시치미를 댔지만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주말 행적을 몰래 따라갔을 때에도 남편은 상간녀와 골프를 치러 다니고 같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죠. 그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 번 남편에게 언급을 했지만 단순히 운동을 갔을 뿐이고 호텔이 깔끔해서 땀냄새 나는 몸을 씻었을 뿐이라며 별일 없었으니 불륜이 아니라 가볍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심지어 사원들 월급도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찌된 게 남편은 호텔이며 골프장이며 자유롭게 드나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직위를 이용해서 회사 카드를 먼저 쓰고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 메꿔놓는 형식으로 그렇게 바람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살펴보니 상간녀와 다녔는지 호텔 쇼핑 결제 내역, 골프 레슨빈까지 있더라고요.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대놓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거 외도야.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당신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 여자에 대해서 안 알아봤는 줄 알아? 그 여자 남편 없이 아이 하나 키우고 있잖아. 그 아이 골프 레슨비 90만 원도 당신이 결제했더라. 당신 그 아이 아빠라도 되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뭔 소리야. 그냥 친한 동생이라서 그런 것뿐이야.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데 안쓰러워서 그런 거라고. 당신은 안쓰럽지도 않아? 당신처럼 아이 어릴 때 자기 앞길 좋다고 일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걔는 아이 열심히 키우려고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한 애야. 그걸 나는 회사에서 사원 때부터 다 보고 지냈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어? 당신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야? 남은 돕고 살아야 하잖아. 괜한 오해하지 마. 그리고 그런 더러운 말로 우리 사이 더럽히지 말고. 뭐? 우리 사이? 당신네들 무슨 영화 찍니? 지금 외도하고 있는 거야. 친한 사이라고 포장하지 마. 친한 동생이랑 호텔 들락거리고 같이 여행도 가는 거야? 그 돈 당신 회사 카드로 쓰고 있었잖아. 당신 이거 엄연히 바람이고 이혼감이야. 소송하면 당신이나 그 여자나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어떻게 뻔뻔하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딸 체육복값 9천 원도 내준 적 없으면서 고작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나 주면서 남의 딸은 레슨비까지 내주고 싶디? 위자료? 너 이혼 소송 거는 순간 너고 딸이고 없는 거야. 우리 집 알지? 바람 저지르면 자식년도 끊는다고 했던 거. 너 우리 집에 아는 순간 진짜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너 따위가 뭔데 걔를 그런 더러운 말로 언급하는 거야? 걘 너보다 훨씬 훌륭한 애야. 그리고 걔 딸이 골프에 재능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걸 그냥 도와준 거 가지고 난리 피우지 마. 우리 집에서 알게 된 순간 당신도 끝장이야. 집에만 있으니까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인데 밖에 좀 나가고 사회생활 좀 해. 당신 그거 의부증이야. 남편은 뻔뻔하게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두 집 살림하는 거라면서 화를 낸 이후에는 남편은 더 이상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까지 집에도 들어오지 않겠다면서 나가버렸죠. 저는커녕 아이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더 이상 사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끝을 내야 할 때라 생각이 들어 저는 딸애와 함께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저희를 발견하고는 비웃으며 비꼬았죠. 와,
당신 진짜 뻔뻔하네. 아이를 앞세워서 삥이라도 뜯게? 대단하다 진짜. 그렇게 아낀다는 딸 앞에서 이런 식으로 창피를 줘서 되겠어? 역시 당신은 말만 엄마야, 말만 엄마. 당신 정말 최악이다. 이러니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 당신이랑 할 말 없고 당신 얼굴도 보기 싫다.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할 수도 없는 거 조용히 집에나 가. 집에 가면 내가 생활비는 입금할 테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생활비나 받으러 여기 왔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내 남편 아니야. 그러니 상관하지 마. 내가 꼭 당신 보러만 이 회사 온 줄 아는 거야? 착각도 유분수지. 당신 자신감도 대단하다. 모든 사람이 당신만 바라볼 거라 생각하는 거야? 웃기네. 그럼 여긴 무슨 일로 왔는데? 나 보러 온 거 아니고서야. 설마 당신 여기 회사에 취직하려고 온 거야? 아니면 나 바람 피우고 있다고 고발이라도 하려고 온 거야? 아, 당신 진짜 사회생활 안 해본 티가 나네. 여기가 대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내 직급이면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회사에 그런 개인의 사사로운 상황 다 들어줄 것 같아? 아, 그래. 개인의 사사로운 상황? 당신 그거 잘 말했다. 앞으로 당신이 처리해야 할 일이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 당신한테 이혼소장 보냈고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소장 갈 거야. 증거야 차고 넘쳐서 부인할 수도 없을 거고. 아마 100% 내가 승소한다고 하더라. 당신네들이 얼마나 처벌고 있는지도 알고 있으니 위자료도 꽤 나올 거라고 하고. 아참, 그동안 회사 돈으로 바람 피느라 고생했겠네. 그것도 신고했으니 잘 준비해. 남편과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 사이 몇몇 임원진이 다가오더니 나와 딸에게 딱 맞춰서 오셨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의 남편을 뒤로하고 간 곳은 사장실이었죠. 저는 남편의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을 당시 모아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분을 받아왔습니다. 소소하게 쌓인 지분들이 점차 많아졌고 절반 정도의 지분까지 차지를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과 헤어질 생각으로 지분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면서 회사 운영에 관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회사를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로 소장이 전달되면서 빠르게 남편과 상간녀, 저 사이의 관계도 모든 부서에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이기지 못한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거기다가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사처벌에 민사배상과 함께 이혼 소송까지 엎친 데 덮치면서 두 사람은 저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했고 거기다가 횡령으로 인한 처벌까지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위자료와 횡령에 대한 배상으로 인하여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죠.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자 자연스럽게 상간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시댁에서는 남편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은 이도저도 갈 곳이 없어지자 저에게 재결합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잠깐 미쳤었나 봐.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몇 번 도와주려고 한 거야. 진짜야. 내가 걔 사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번 도와주다 보니까 연민이 생겼었나 봐. 근데 이제는 진짜 정신 차렸어.
걔 날 물주로 봤던 거였더라고.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테니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우리 수정이도 너무 보고 싶고.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딸 이름 언급도 하지 마. 그나마 아빠라고 면접 교섭권이라도 쓸 수 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혹시라도 딸한테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는 각오해야 할 거야. 양육비나 제때 보내. 당신한테는 여러 번 기회를 줬고 그거 날린 거 당신이야.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몇 달만 같이 살면서 지켜봐줘. 내가 정말 잘할게. 이미 이쪽 업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실 취직도 쉽지 않아.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지방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 내가 집안 살림 다 할 테니까 좀 봐주면 안 되겠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그동안 평생 일했잖아. 당신이 나한테 한 소리 잊었어? 아무리 경력 단절이라도 능력 있으면 10년이든 뭐든 회사에서 알아서 찾는다고. 당신은 지금까지 쉰 적 없이 쭉 일했으니 능력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취업 안 되는 것도 당신 능력 탓이지. 헛소리 하지 말고 양육비나 제때 보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할게. 그 여자랑은 완전히 끝냈어. 내가 이렇게 한번 되어보니까 당신 소중함을 알겠더라고.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당신만한 사람 없었는데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용서해줘. 남편은 계속해서 재결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남편과 재결합을 할 생각이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참으려고 했으나 먼저 가정을 버렸던 건 남편이었죠. 이혼을 한 지 1년이 지나가면서 슬슬 이쯤 되면 받아주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 이렇게 사연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 저는 딸과 함께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남편이 있을 때는 매일이 전전긍긍이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 마음이 편안하고 좋네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마음 편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살 전주에 사는 남자입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제 사연도 한번 올려볼까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겪은 사건이었고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돌 만큼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나마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한시름 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연을 이야기하려면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제겐 형이 하나 있으며 형 내외는 예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가 심한 결혼이었고 형은 어머님보다 자기 가족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형한테 뭐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당시 형이 우리 가족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컸고 저와 어머니는 한동안 형을 안 보며 지냈어요. 한평생 공부만 한 사람이었던 형은 어느 날 당당하게 공무원에 합격해 어머니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경사 아닌 경사가 났고 형에게 맞선 자리는 물밀듯 밀려왔네요. 하지만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던 형은 어머니의 기대가 자꾸 부담스러웠는지 다툼이 컸고 결국에는 독립을 하게 된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봐라, 네가 공무원이 되니까 맞선 보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지었어. 여기에는 고위층 딸도 있더라.
너만 좋으면 엄마는 여기랑 여기 한번 선을 봤으면 좋겠는데. 너도 골라봐. 사진 보면 딱 마음에 드는 여자 있을 거 아니야. 집안은 다 보장된 아가씨들이라 네가 사진 보고 괜찮은 사람만 고르면 돼. 누가 마음에 들어? 이런 거 안 본다고 했잖아요. 왜 필요 없는 일을 만들어서 절 괴롭히시는 거예요? 아직 결혼 생각도 없고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진짜 집에 올 맛이 안 나요. 저만 보면 그저 매일 맞선 생각밖에 안 나세요? 저도 이제 클 만큼 컸고 엄마가 관심 안 가져주셔도 돼요.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내는 제가 고르게 해달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니? 사람들이 우리 아들 공무원이라니까 좋은 아가씨 소개시켜준다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야말로 엄마 마음 좀 알아줘라. 이제 나이도 찼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야지. 너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하려면 늦은 거 알지? 여자는 여자인 엄마가 잘 알아서 그래. 엄마 말만 듣고 여기 고른 이 여자들로 맞선 봐봐. 부모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 약속 잡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러실 거면 저 이번에 집에서 나와 따로 살게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오피스텔 하나 얻었어요. 계약만 하면 바로 입주 가능하니까 다음 주에 계약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결혼은 제가 좋아하는 여자로 데려와서 소개해 드릴 테니 신경 끄시고요. 어머니가 맞선 상대 골라주신 분들 안 봐요. 일찍 포기하세요. 엄마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어느 순간 형에 대한 사랑이 무척 크셨어요. 형은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아빠가 돌아가셔서 하고 싶은 공부보다는 졸업을 하자마자 공장으로 취업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아빠를 잃은 슬픔에 헤어나오시지 못했고 힘들어 하셨어요.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그나마 형이 벌어온 월급으로 생활을 하곤 했었습니다. 얼마 지나서야 엄마가 슬픔을 극복하고 마음을 다잡자 일을 구하셨고 형에게는 하지 못한 공부를 마저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주시며 그동안 집안을 소홀히 돌봤던 자신을 탓하시면서 두 아들에게 미안해서 그런지 악착같이 일하며 가장의 역할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오로지 엄마 머릿속에는 형밖에 없었는데 형이 아빠의 자리를 했었던 것 같네요. 어릴 적에도 형만 좋아하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기억이 나서 철없었던 시절에는 형을 미워했고 형만 아는 엄마도 미워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면서 형이 얼마나 엄마의 관심에 힘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엄마는 유독 형 일에는 버선발을 벗고 나서는 모습에 형은 항상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형은 그렇게 집에서 나와 따로 살면서 주말마다 집을 왔다 갔다 하자 그 모습에 엄마는 화가 났지만 딱히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뜻대로 형은 맞선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효도하려고 애쓰는 게 보여서 두 사람 사이가 괜찮은 듯 보였는데 그건 큰 착각이었고 서로 부딪히는 문제인 결혼을 두고 팽팽한 싸움이 시작되고 말았어요. 형이 그동안 사귄 사람을 집에 데려왔는데 엄마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로 형수를 너무나 싫어했었으며 제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건 형수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거였고 그것에 화가 난 엄마는 형이 소개를 시켜주려고 집에 데려온 형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되면서
형과 엄마의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놀랐을 거 아는데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니까 엄마가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엄마가 평생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봐서 아는데 그거 별거 없다. 배우자 한번 잃으면 다 소용없다는 말이야. 너는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잖아. 별 볼 일 없는 네 아빠 평생 평술발 들면서 결국 저 세상 가고 이렇게 혼자서 너희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뒤 받쳐주는 집안이 있어야 결혼 생활도 오래 갈 수 있는 거야. 어디서 부모도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사단을 만들어? 난 절대 이 결혼 찬성 못한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결혼은 안 돼. 내가 결혼 다시는 하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차라리 그냥 연애만 해. 내가 아빠 잃고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렇게 날 배신할 수가 있니? 지금은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무조건 다 싫겠지만 내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정말 이 결혼 오래 못 갈 거야. 엄마 말 듣고 당장 둘이 헤어져라. 도대체 왜 이렇게 절 실망시키시는 거예요? 부모 없는 게 이 사람 탓도 아닌데 어쩌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 꼭 해야겠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엄마를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 엄마가 생각 접고 제 뜻대로 따라주세요. 조만간 결혼 날짜 잡아서 연락 드릴게요. 안 오셔도 할 말 없고요. 어차피 작게 할 거라서 엄마 없어도 그렇게 티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그렇게 원치 않으시고 저도 이 문제로 물러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결혼할 겁니다. 너 정말 내 아들 맞니? 어떻게 그런 말을 눈 하나 꿈쩍 않고 할 수 있어? 지금 낳아준 엄마 대신에 어디서 온지도 모를 이 여자랑 살겠다고? 네가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아무리 엄마가 싫다고 해도 그렇지. 너 정말 내가 아는 그 아들 맞니? 우리 첫째 아들 맞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애를 이렇게 홀려나? 너 도대체 무슨 수작이니? 너 같은 아이가 우리 아들하고 어울리기나 할 것 같아? 당장 네가 마음 고쳐먹고 우리 아들 놔줘라. 꼭 이렇게 엄마 말 안 듣고 이 결혼을 한다면 나도 이제부터 아들 한 명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엄마와 형은 서로 말다툼 끝에 안 보겠다는 말까지 나왔고 그 말은 정말 실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은 그 자리에서 형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며칠 지나지 않아 결혼 날짜가 나왔다면서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형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 꼭 이렇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청첩장이 나왔다는 연락이 왔는데 단둘이 저녁을 먹기로 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동안 형한테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하며 형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고 결국 저도 형을 안 보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청첩장 나왔다. 네 형수 될 사람이 가족도 친척도 없어서 정말 작게 결혼식을 할 거야. 엄마가 안 오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네가 옆에서 잘 말씀드려봐. 너한테는 미안하다. 중간에 껴서 많이 힘들지? 형은 정말 엄마를 안 볼 정도로 그 여자가 좋아?
난 형이 이해가 안 돼. 엄마는 형을 끔찍하게 아꼈는데 그건 형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우리 집은 항상 형이 최고였고 모든 1등이었는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밖에 못 갚아? 형은 아빠 없이 혼자 지내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 사랑 다 독차지하는 형이 얼마나 부러웠는데. 날 이해 못할 수 있겠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 돈이야, 내가 지금 잘 보니까 그걸로 됐고 네 형수 정말 불쌍하게 자라왔어.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시고 너도 있지만 형수는 나 말고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다.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엄마 잘 설득해줘. 나도 이렇게 엄마 없는 결혼식 하고 싶지 않아.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엄마를 저버리고 결국 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잖아. 나도 이렇게 형 말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겠는데 엄마는 오죽할까? 꼭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우리랑 등질 것까지는 없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네 형수 뱃속에 아이가 있어. 네 조카가 잘하고 있다고. 이제 10주래. 엄마도 너도 뭐라고 해도 난 네 형수랑 앞으로 태어날 조카를 책임져야 해. 그러니 너라도 결혼식 와서 축하해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원치 않으면 너도 안 와도 돼. 자주 연락할 테니 형 너무 미워하지 마. 엄마도 잘 사는 모습 보면 금방 풀리시겠지. 어쨌든 미안하게 됐다. 형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깜짝 놀랐고 형이 그렇게 결혼을 밀어붙이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형은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마저 들으면 더 충격이 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며 2주 뒤에 결국 결혼식을 올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끝내 가시지 않았고 나름대로 설득해봤지만 완강하셔서 정말 첫째 아들 없는 셈 치며 사셨습니다. 중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서로 안부를 전해주면서 몇 개월을 보냈고 형한테서 조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엄마는 형을 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형도 몇 번 조카를 데리고 집을 찾아왔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연애를 하면서 점점 형과 연락을 안 하게 되자 결국 저하고도 연락이 끊겨지고 말았어요. 형도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이 없었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됐을 텐데 그동안 알게 모르게 형한테 서운하고 쌓인 게 있었는지 저 역시 연락을 먼저 하지 않게 되더군요. 그렇게 형의 안부도 모른 채 지내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행인지 엄마는 크게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내 집안에서 결혼 날짜를 잡아오자 형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아 먼저 연락을 해봤지만 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오자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형은 번호를 바꿨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형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직장을 찾아갔는데 형이 없다는 말만 듣고 나오게 되자 순간 너무나 화가 났고 아무리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떻게 번호도 바꾸고 직장까지 옮기면서 연락 한번 저에게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형은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며 저 역시 형이 없는 결혼식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막상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형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더 커지면서 형 역시 결혼식을 할 때 아무도 오지 않은 식장을 보며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뭔가 씁쓸했네요. 자존심과 서운함이 뭐라고 그렇게 버틴 건지 먼저 굽힐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먼저 연락을 하고 싶어도 이 방법 저 방법 찾아서 해봤지만 형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었고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엄마도 형을 그리워하는 듯 보였어요. 건강이 나빠지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모셔야 할 것 같아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고 그 일로 저희 부부는 싸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엄마 식사는? 오늘도 안 드신 거야? 자기가 좀 신경 써서 해드리지. 요즘 부쩍 입맛 없어 하시는 것 같네. 아주 효자나셨네. 내가 신경 안 쓴 줄 알아? 몇 끼 새 밥에 반찬들도 신경 쓰고 그러는데 안 드시는 걸 어떡해? 그럼 강제라도 먹일까?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혹시 우울증 있으신 거 아니야? 웃지도 않고 동네 분들도 사귀고 그러시라니까 싫으시다고 하고 나랑 시장도 안 가시겠대. 어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어. 형이 그리운 것 같아.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고 형은 우리가 보고 싶지도 않나 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주버님이 그렇게 꼭꼭 숨으셨대? 얼마나 매정하게 했으면 그러셔.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아주버님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하냐고. 어머님, 요양원 보내든지 아주버님 빨리 찾아서 아주버님 보고 모시라 하든지 해. 아내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많이 지쳐 있었고 저 또한 무기력하게 계시는 어머니를 아무리 달래고 기쁘게 해드리려 해도 짜증만 내시며 힘이 없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서로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한밤중에 전화가 왔고 경찰이라며 형의 이름을 대면서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병원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건 생전 처음 본 어린 조카였고 형과 형수님의 시신이었어요. 경찰과 함께 시신을 확인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형은 전주에서 벗어난 가까운 김제에서 살고 있었고 형수와 8살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김제에 있는 마을 면사무소 직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국도를 달리는 중에 세 식구가 탄 차를 상대 차가 뺑소니를 치고 달아나면서 형과 형수는 병원으로 이동 중에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해요. 그나마 조카는 다행인지 타박상 정도만 있다고 했는데 충격으로 인해 아직 말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근처에 CCTV는 없고 증거라 할 만한 건 형차의 블랙박스 뿐인데 누군가 뺐는지 블랙박스 칩이 없었고 경찰은 아마 뺑소니범이 철저하게 블랙박스 칩까지 빼서 달아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을 3명이나 사고를 낸 뒤 뻔뻔하게 블랙박스 칩까지 빼서 달아날 수 있는지 정말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절로 입에서 나왔어요. 형의 사고를 수습하고 시신을 인계받아 장례를 치르는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형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반쯤 정신 나가신 분처럼 형의 장례식장에 오셨고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은 자식된 도리로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함께 슬퍼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결혼을 반대해서는
이 꼴을 본다니. 그 욕심이 뭐라고. 그냥 결혼하겠다는 거. 허락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어린 손주 데리고 왔을 때 한 번이라도 반갑게 반길 것을 왜 그렇게 매몰차게 안 본다고 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뭐한다고 이렇게 주절대는지. 이 늙은 사람부터 데려가지.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왜 죄 없는 널 먼저 데리고 간 거야? 이 일을 어쩜 좋아. 다 내 탓이다. 내가 뭐라고 자식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앞으로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지. 나는 이제 못 산다. 앞으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어머니는 반쯤 실신하셔서 수액을 맞으며 쉬기로 했고, 어린 조카는 이 상황이 무섭고 어리둥절한지 제 옆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아내에게 조카를 맡기려 했지만 조카는 저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으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루 종일 옆에 있었어요. 어떻게 장례식을 마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3일이 지나가면서 조카는 저희 집으로 데려와 앞으로 제가 맡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카를 갑자기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낯을 심하게 가리는 조카를 가까이 하기까지 많이 힘들어 했네요. 조카는 사고의 충격인지 말도 못했고, 저와 늘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내 곁으로 가려 하지 않아서 모두들 힘들어 했습니다. 형이 죽자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조카의 전학 문제부터 김제에 있는 형 집 등 처리할 게 많아 결국 직장에 휴가를 내고 하나둘 형의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형의 직장을 알게 되면서 찾아갔는데 모두들 형의 안타까운 사건에 슬퍼하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많은 형을 애도해 주었어요. 범인을 못 잡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고 전날에 대해서 직원분들은 이야기해 줬는데 그날 아내의 생일이라 외식한다고 즐거워하며 퇴근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형의 짐을 받아 차에 실었는데 한없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고 제가 사는 곳과 형이 지내던 곳은 차로 이동해서 4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몇 년을 그렇게 남처럼 살았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좀 더 형을 찾는데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왜 바보같이 남처럼 살았는지 온통 후회하는 나날들로 가슴이 아파왔어요. 가끔 형사에게 전화가 오긴 했는데 범인을 찾고 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매주 경찰서에 찾아가 형 내외를 세상 떠나게 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소연하고 난리를 쳐봐도 돌아온 대답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힘들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변명들 뿐이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온 전화에 화낼 기운도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하루가 지속되면서 집으로 돌아오면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저만 기다리고 있었다던 조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선 제가 밥을 먹여주자 먹기 시작했고 잠도 저와 함께 자야만 깊이 잠드는 지경까지 왔어요. 힘들었지만 형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와 죄책감을 갚으려면 조카를 사랑으로 키워야 했고 그나마 짐을 덜 수 있었네요. 하지만 저와 어머니의 입장과 다르게 아내는 조카를 보기 힘들어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었던 터라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하는지 난감해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폭발했고 저에게 그동안 쌓아온 힘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말았어요.
아내에게도 많은 짐을 지어준 것 같아 미안함에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랑 어머니 힘든 거 알아. 아주버님한테 모질게 대하고 얼굴 한번 안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장례까지 치르게 되고 조카까지 맡아야 하니까 힘들겠지만 난 무슨 죄야? 어머니 하루에도 몇 번이고 기분이 오락가락이시고 나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 알아? 나도 어머니가 자식 잃고 힘드시니까 이해하자고 마음먹긴 하는데 이유 없이 혼나고 가끔은 물건도 던지신다고. 그걸 받아내는 내 심정을 알긴 해? 또 저 꼬마는 나를 거들떠도 안 봐. 그나마 자기 없는 시간에는 어머니한테 가 있고 내가 말하면 듣는 척도 안 해.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사니?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 꼴을 다 받아가면서 살아? 맘 같아서는 나 친정에 가 있고 싶을 정도야. 아니, 그냥 이 집에서 하루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들어. 당신 직장은 어떻게 할 건데? 그나마 아주버님 재산 그거 조금 있는 걸로 버틴다지만 앞으로 조카 키울 거면 들어갈 돈도 많을 거고 우리 아이는 안 가져? 얼굴 한번 못 본 시아주버님 아이 때문에 내 아이한테 불이익 생길까봐 겁도 나고 우리도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아이 계획도 가져야 하는데 자꾸 이런 일로 미뤄지니까 힘들다고. 당신 힘든 거 아는데 조금만 참아줄 수 없어? 형이 세상 떠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 나도 빨리 일 해결하고 우리 사는 게 다시 제자리로 오길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야.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애쓰고 있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당신마저 내 곁에 없으면 나 못 버텨. 나도 간신히 참고 있는데 형 그렇게 만든 사람 잡고 소연이 말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지. 우리 그때까지만 아이 계획 미루자. 내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당신도 조금만 이해해주라. 어머니도 내가 말 잘 해놓을게.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시겠어. 난 상상도 못하겠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 거야. 김제일은 거의 마무리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소연이 데리고 언어치료 다녀볼까 해. 그럼 자기도 자유시간 가질 수 있고 어머니랑 좀 떨어져 시간 보내면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소연이는 내가 더 잘 돌볼게. 아내를 겨우 달래고 소연이와 언어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며 다니기로 시작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소연이가 실어증에 온 것 같고 그림으로 봐서는 사고 때 충격이 상당한 것 같다며 걱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연이가 특정한 무엇을 본 것 같다며 자꾸 반복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마음이 없는 소연이에게 억지로 그림에 대한 설명을 물을 수는 없었고 어디까지나 선생님의 해석일 뿐이라고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상담이 늘어날수록 소연이는 특정한 그림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혹시나 그림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서 형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답은 어이없었고 조금 예상했었지만 막상 형사 입으로 듣게 되니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아니 지금 장난하세요? 무슨 소꿉놀이 합니까? 고작 8살짜리가 그린 그림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다니 절박하신 거 압니다. 저희도 백방으로 범인 잡기 위해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증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상상으로 그렸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지금 조카는
과장돼서 말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부모가 저 세상 가는 걸 눈으로 직접 봤다고요. 그리고 범인이 도망간 것까지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린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일 리가 없잖아요.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목격자를 찾고 있고 주변 탐문 수색도 다시 해볼 테니까 이러시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아이가 실어증이라면서요. 혹시나 말을 하게 되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나마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고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은 효력 없어요.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기다려보라는 말만 했고 뭐라도 해야 하는 저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사고 자리에 가서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기본으로 해놓고 직접 플랜카드를 만들어 도로에 서서 목격자를 찾는다고 간절히 호소했어요. 국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동네 분들이나 자주 지나다니는 사람만 다녔을 확률이 높아 분명 목격자가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나가서 기다렸는데 별 소득이 없자 저도 점점 범인을 찾는 것에 지쳐 있을 때쯤 어머니와 아내가 한바탕 말다툼을 했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조카는 방에서 울고 있었고 아내는 짐을 싸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아내에게 화를 내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예요? 왜 집은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고 집사람은요?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집사람한테 함부로 하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없으면 집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저도 힘든데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드세요? 지금 서로 신경 건드린다고 저 세상 간 형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 상황에 진작에 집 나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집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못할 망정 이렇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아야 해? 내 아들 잃은 것도 분해 죽겠는데 왜 그래야 하는데? 다 쟤 때문이다.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형이 그렇게 된 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둘째 아들도 없는 사람처럼 만드실 작정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된 게 어머니 탓이잖아요. 형이 소연이 안고 왔을 때 한 번이라도 받아주셨으면 연락 안 끊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매몰차게 해서 형이 우리랑 연락 끊었던 거라고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어머니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아내와 소연이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며 저를 보자 달려든 소연이를 안아주었어요. 아내가 묵묵히 가방에 짐을 담기 시작해서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말았네요. 당신 너무 힘들지? 미안해. 남편이라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계속 희생만 강요하고 어머니 요양원이나 복지관 알아볼게. 내 욕심 때문에 우리 가정 잃고 싶지 않아. 소연이도 끝까지 내가 돌보고 싶은데 소연이만큼은 우리가 키우자.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잖아. 우리가 부모 되어주자. 어머니 일은 내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당신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할게. 내가 나쁜 며느리인 것 같잖아. 오늘만 해도 그래.
소연이가 너무 밥을 안 먹으니까 답답해서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걸 보시고는 계모라고 날 완전 나쁜 사람 취급하시잖아. 내가 어떻게 소연이 엄마가 될 수 있어? 그냥 작은 엄마로서 역할만 할 거야.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을 거고. 이 애가 당신 말대로 무슨 죄가 있겠어. 점점 소연이도 나한테 마음 여는 것 같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 고집이랑 자존심은 내가 감당이 안 돼. 왜 당신 아들 떠난 게 내 탓이야? 난 아주버님, 형님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말 들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집 나가겠다고 어머니한테 한 거야.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러다 정말 당신이랑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것 같단 말이야. 당신도 집 밖에서 아주버님 일로 힘든 거 아는데 집안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당신 힘든 거 알고 그냥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정말 어머니랑은 단 1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알아. 내가 무심했어. 나도 어머니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형 범인 잡는다고 소홀했어. 미안해.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소연이가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했고 울음이 터진 소연이를 보자 아내와 전 기쁜 비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는 소연이를 달래기 시작했지만 소연이는 쉽게 울음을 멈출 생각이 없었고 거실에서 손녀의 울음소리를 들은 어머니도 안방으로 오셨어요. 저희들은 소연이 앞에 둘러앉아 달래기 시작하면서 소연이의 목소리를 처음 듣자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물을 가져왔고 어머니는 수건을 가져와 소연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으며 저는 조심히 소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달래기 시작했는데 소연이가 목에서 카드 목걸이를 꺼내며 신분증을 한 장 저에게 주었네요. 사고 당시에도 목에 카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던 소연이는 애지중지 카드 목걸이를 몸에서 떨어뜨려 놓지 않았어요. 한 번은 아내가 목욕시키려고 카드 목걸이를 빼려 하자 아내의 손을 문 적이 있었네요. 결국 카드 목걸이는 비닐로 싸서 목욕을 시켰던 적이 있었고 그만큼 소연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이라 생각해 함부로 못 만졌었는데 그 목걸이를 지금 저희들 앞에서 주며 갑자기 말을 트기 시작하자마자 너무 놀란 나머지 아내에게 빨리 동영상 찍으라며 재촉했고 조심스럽게 소연이의 말을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소연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작은 아빠, 이거 우리 아빠가 준 거예요. 사고 날 때 차가 거꾸로 됐는데 엄마가 저를 안아줘서 아프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무리 깨워도 대답이 없었는데 아빠가 차에서 저를 빼내줬고 나쁜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빠가 아이가 있으니까 구급차 불러달라고 빌었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 차에 있는 카드 빼갔어요. 그리고 뛰어서 자기 차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갑자기 트렁크에서 서류를 찾더니 버스카드 목걸이에 이걸 넣어줬어요. 그리고 작은 아빠 이름 김석준 외우라고 이야기해줬고 병원차 오고 아빠랑 엄마 데려갔어요. 경찰 아저씨가 이것저것 물었는데 그냥 김석준 이름 댔고 작은 아빠 만난 거예요.
아빠가 할머니랑 작은아빠 사진 보여줘서 알아요. 왜 사진만 보여주는 거냐고 물으니까 멀리 살아서 지금은 못 본다고 했어요. 이거 카드 보면 얼굴 나와요. 이 아저씨가 나쁜 아저씨예요. 아빠가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얼굴 봐서 알아요. 아빠가 나한테 범인 알려준 거예요. 형이 소연이 카드 목걸이에 넣어준 건 뺑소니 범인의 신분증이었고,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은 이 범인이 형이 근무한 면사무소에 자주 오는 주민이었단 거예요. 업무상 범인의 신분증을 서류와 함께 가지고 있었고, 때마침 그날 그 서류를 가지고 일 처리를 하는 날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만 거였어요. 모든 사실을 알자 경찰서로 향한 저와 아내는 담당 형사를 찾았고, 형사에게 아내 폰에 저장되어 있는 소연이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범인은 형이 남긴 신분증으로 바로 잡혔고, 자백도 순순히 받아냈네요. 그 후에는 사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범인은 응당한 죗값을 치렀네요. 현재 소연이는 10살이 되었는데 서류상으로도 가족이 되었고 돌쟁이 동생이 생겼습니다. 누나라고 얼마나 애지중지 남동생을 돌봐주는지 덕분에 아내는 소연이를 친딸로 받아들이면서 육아가 힘들지 않다며 소연이 덕에 산후 우울증이 없다고 좋아했어요. 어머니는 점점 몸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원에 모셨고 매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현재 삶은 너무나 만족하며 살고 있으며 비록 형이 옆에 없지만 소연이가 제 곁에 있기 때문에 형에 대한 그리움을 덜 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연이와 아내와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 사연을 남깁니다. 저희 가족 서툴지만 잘 살라고 응원해 주시고 이 사연을 읽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